오늘은 3단원의 마지막 시간으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연 선택에 따라 우리 종은 정말 다양한 종으로 분화가 되었죠. 그렇다면 그렇게 다양한 종들이 우리 지구상에서 살아가면서 생물 다양성을 점점 높여가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생물 다양성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며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 교과서 218쪽을 보면 바나나에 관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만화를 볼까요? 자, 첫 번째 컷을 보니까 그로 미셸이라고 하는 바나나가 있었어요. 한때 열대지방에서 대규모로 재배되었던 바나나의 품종인데요. 이 미셸이라고 하는 종은 파나마 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기 아주 쉬운 그런 품종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나가 모두 다 멸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미셸이라고 하는 품종의 바나나를 우리는 맛볼 수가 없는데요. 근데 현재에는 캐번디시라고 하는 품종의 바나나가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미셸이 파나마 병에 굉장히 취약한 반면에 이 캐번디시라고 하는 종은 파나마 병에 대한 저항성이 아주 강해서 파나마 병에 잘 걸리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현재는 또 신종 파나마 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신종 바나나 병은 캐번디시라고 하는 품종의 바나나도 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품종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품종이 어떤 병에 취약했을 때 그 종은 멸종할 수 있겠죠. 이렇게 미셸이라고 하는 종처럼. 반면에 같은 종이어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으면 어떤 병이 발생했을 때도 그 병의 저항성을 가진 종들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품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개념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 생물이 획일화됐거나 한 가지만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하면 생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만화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럼 관련된 내용을 우리 학습지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도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차근차근히 잘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에 화학 부분이 어려웠던 친구들도 여기를 좀 공부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학습지 52쪽이에요. 우리가 아까부터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생물 다양성이란 무엇이냐? 정확하게 정의를 해보면 어떤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를 해요. 우리 글자 그대로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생태계란 무엇이냐? 우리 영어로는 에코시스템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서 생태계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과학 시간이나 아니면 사회 시간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캠페인이나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생태계란 무엇이냐? 어떤 지역에서 상호작용하는 생물과 환경 이 두 가지를 모두 통틀어서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림, 갯벌, 해양, 농경지 자, 이런 곳들은 모두 각각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겠죠. 이런 환경과 생물을 통틀어서 우리가 생태계라고 해요. 이런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이 얼마나 다양하냐 이걸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서 생물 다양성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생물 다양성에는 크게 세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자, 생물이 어떻게 다양하냐를 표현을 할 때 첫 번째로는 유전적으로 얼마나 다양하냐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같은 종이라도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또는 DNA가 서로 다른 것을 변이라고 하죠. 즉, 같은 종 사이에서도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즉 변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랑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얼굴이랑 모두 다르죠.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종이지만 서로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변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변이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죠. 이걸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런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한 집단에 속하는 개체들의 유전자 또는 DNA가 달라서 서로 같은 종이지만 다양한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말은 우리가 또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을 때 적응하여 살아남는 개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바나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먹는 바나나는 캐번디시라고 하는 바나나죠. 근데 우리 옛날에는 이 캐번디시가 아니라 미셸이라고 하는 바나나가 많이 재배되었잖아요. 만약에 이 바나나 품종이 캐번디시가 아니라 전부 다 미셸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파나마병 때문에 지금 바나나가 없겠죠. 근데 캐번디시라고 하는 이런 변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품종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했을 때도 적응하여서 이렇게 바나나가 살아남게 된 것이죠. 즉, 이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지 생물종이 다양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말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터키 달팽이가 다양한 껍데기와 무늬색을 가진 것, 또는 체품만 얼룩말이 이렇게 다양한 탈무늬를 가진 것이 유전적 다양성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CF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바나나와 같은 단일 품종은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요. 그래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된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종 파나마병이 발생을 해서 이 캐번디시라고 하는 품종의 바나나도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나나를 못 먹게 될 상황도 염두를 해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두 번째 개념은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고르게 서식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생물종이죠. 즉, 종이 얼마나 다양하냐를 의미를 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종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종다양성. 자, 생물종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분포해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종다양성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다양성은 크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종이 여러 가지다. 즉, 생물종이 많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또한 각 종의 분포 비율을 의미하기도 해요. 즉, 종다양성이 높으면 그 존재하는 여러 가지의 종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이 얼마나 풍부하냐를 종풍부도라고 하고요. 각 종의 분포 비율이 얼마나 균등하냐를 종균등도라고 해요. 그래서 종다양성이 종풍부도와 종균등도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밑에 예시를 통해서 종다양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두 생태계가 있어요. 자, 먼저 왼쪽을 보면은 소나무, 자작나무, 상갈나무, 구상나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보면은 먼저 왼쪽에 있는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몇 종류의 나무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네 종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몇 종류의 나무가 있나요? 여기도 소나무랑 그리고 자작나무도 있고, 여기 그리고 상갈나무도 있죠. 그리고 구상나무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종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오른쪽에 예를 들면 살구나무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은 여긴 5종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생물종이 4종류로 종 풍부도가 같아요. 근데 어느 한쪽에
더 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종 풍부도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어디가 더 높은지.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똑같이 네 종류의 생물종이 분포를 할 때 이 생물종들이 비율이 어떤지 볼게요. 자, 먼저 왼쪽을 보니까 딱 보니까 뭐가 제일 많아요? 네, 소나무가 엄청 많고 자작나무랑 상갈나무랑 구상나무는 몇 개 없죠. 반면에 오른쪽 걸 보세요. 소나무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 다음에 자작나무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상갈나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구상나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자, 오른쪽에 있는 생태계가 왼쪽에 비해서 어느 하나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좀 골고루 분포해 있죠. 종들의 개체 수가. 자, 그 말은 어디가 더 균등하나요? 분포 비율이? 오른쪽 생태계가 더 균등하죠. 즉, 이럴 때 오른쪽에는 생태계가 왼쪽에 있는 것보다 종 균등도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 걸 비교를 했을 때 종 풍부도는 어땠어요? 양쪽 비교를 해보면 같았죠.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근데 종 균등도는 어땠나요? 종 균등도는 어디가 더 균등했어요? 오른쪽 게 더 균등했죠? 자, 그 말은 종 다양성이 어디가 높다라는 걸까요? 네, 오른쪽 게 더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 다양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마지막 세 번째 개념은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이거는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종들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게 뭐 산림, 초지, 하천, 갯벌, 해양 이런 것들을 의미를 했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에 얼마나 다양하게 있냐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에 따라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서 지역 생태계에 따라서 서식하는 생물의 종과 개체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가 다양하게 존재할수록 서식하는 생물의 종과 개체수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거기 살 수 있는 생물의 종이나 아니면 뭐 변이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생태계 다양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의 생물 다양성의 개념이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중요하게 엮여 있고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앞에서 바나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생물 다양성이 높지 않으면, 생물 다양성이 낮으면 우리 생물종이 쉽게 멸종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가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생물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해요.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에는 우리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다양한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태계 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구가 균형을 이루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면, 즉 생태계가 불안정하게 돼서 생태계가 변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에게까지도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종이 사라져 다양성이 낮아지게 되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게 되고 그러면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의 생존이 위협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 종이 사라지면 다른 종도 위협을 받고 또 다른 종도 점점 연쇄적으로 위협을 받고 그래서 사람한테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자세한 설명을 보면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인류가 생물에서 얻어 생활하는 이용하는 생물 자원이 풍부합니다. 예를 들면은 쌀, 옥수수, 콩 등과 같은 식량이라든가 목화나 누에고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복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푸른 곰팡이에서 항생제의 성분인 페니실린, 그리고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의 주성분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약품도 생물 자원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물은 또한 미래에 필요한 유전자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면 질병에 저항성이 있는 생물의 유전자는 농작물 개발에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은 다양한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휴식 장소나 여가 활동, 생태 관광 장소를 제공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가 나오는데요. 그 전에 생물 다양성이 왜 감소되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낮아지게 되냐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도한 개발에 따른 산림 벌채, 습지의 매립, 도로 개발 등으로 인한 서식지 단편화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무를 많이 베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습지를 우리가 보존하지 못하고 매립시켜서 육지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산을 뚫어서 도로를 만들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물이 살 수 있는 서식지를 많이 파괴하고 단편화를 시키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겠죠? 이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말이 서식지 파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현재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이런 서식지들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개발한다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식물의 남획과 포획이에요. 자, 우리 생태계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동물, 식물들을 마구잡이로 막 잡아서 죽이고 없애버리면 당연히 그 생물들이 살고 있던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오게 되겠고,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래 서식지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유입된 생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네, 외래종이라고 부르죠. 이런 외래종을 도입하게 되면은 생물 다양성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베스나 가시박 같은 외래종이 과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거 알고 있죠. 자, 이런 외래종들이 우리나라 원래 살던 곳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게 되면은 천적이 없어서 대량 번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원래 거기 살고 있던 토종 생물은 외래종에 의해서 토종 생물의 서식지를 차지하고 생존을 위협하게 되겠죠. 그래서 외래종을 무분별하게 들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화석연료, 농약, 비료, 자,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이 오염이 되겠죠. 환경이 오염되면 당연히 생태계뿐만 아니라 그 생태계에 살고 있는 각종 생물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될 수 있겠죠. 자, 예를 든다면 대기가 오염됐어요. 그러면 산성비가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천이나 토양이 산성화가 돼요. 그러면 식물의 엽록소가 파괴가 될 수 있고요. 그럼 광합성이 잘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대기 오염이 이렇게 식물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 생물종이 많이 감소된 게 인간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생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로는 폐수에는 중금속 화합물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천이나 토양 등을 오염시킬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해양 생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생물 다양성을 굉장히 감소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인간이 나빠요. 인간만 없으면 생물들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동식물들이 많이 죽고 서식지가 파괴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많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환경과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가 직접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자원을 항상 우리가 아껴야 되고요.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 또는 도로 개발
같은 것들 하면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뭐 환경 문제가 있다면 여러 이제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와 협력해서 직접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국제사회 노력으로는 뭐 람사르 협약, 런던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이런 것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오늘 생물 다양성이란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왜 감소되냐 그 원인도 봤고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알아봤어요. 여기 앞에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개념,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 세 가지는 꼭 잘 기억을 해주세요. 특히 종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종 풍부도와 종 균등도 두 가지의 개념이 있고,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변이가 다르다는 걸 의미한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 53쪽에 나와 있는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감소 원인,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은 뭐 외운다기보다는 잘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학습지 53쪽까지가 시험 범위고 42쪽부터 시험 범위인 건 알고 있죠? 42부터 53까지 잘 공부를 해보세요. 우리 그 시험 범위가 크게 맨 처음에 화학 파트랑 그 다음에 지구과학 부분 있었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한 게 생명과학 부분이었어요. 이 화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긴 한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선생님이 줬던 그 모의고사 문제 편집한 학습지 있죠. 그 정도 수준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시험에서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구과학 부분, 그 지질시대랑 각종 그런 생물 환경 그런 거 나왔던 거, 그런 것들은 뭐 그냥 외우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이랑 생물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화학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가 과학을 뭐 80점, 90점 맞아서 내가 1, 2등급을 맞겠다 라는 생각이면은 이 화학 부분도 놓치지 말고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그게 아니고 뭐 난 4, 5등급, 5, 6등급 그냥 중간만 가도 된다 싶으면은 화학 부분은 좀 살살하고 뒷부분,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목표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수업 시간과 기말고사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뭐 등교를 해서 물어보든가 하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